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 항상 재밌게 듣고 있는 50대 초반의 구독자입니다. 지금은 친정 엄마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 한때 저도 결혼이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지옥불에 던져진 것처럼 하루하루가 괴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때 기억을 잊고 살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대리만족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겪은 일이 있고 그걸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더 기억이 나기도 하고 꿈까지 꾸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겪은 징글징글했던 사연을 이곳에 적어 보내면 오히려 후련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요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 건물주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네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렇게만 알고 있어. 소영이 아빠 보고 싶어? 아니, 나는 원래 아빠가 없는데 뭐가 보고 싶어. 괜찮아. 진짜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편해. 엄마와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아빠는 남봉꾼이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손찌검까지 해서 저를 가졌을 때 유산을 할 뻔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 보면 치킨을 사서 오는 아버지들을 보며 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해 본 적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크면서 엄마가 아빠에게 얼마나 당하고 살았으면 저렇게 독수공방 혼자서 힘들게 살까 하는 마음에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단 한 번도 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형편 속에서 저와 엄마는 항상 이사를 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얼른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식당에서 흔히들 말하는 이모님으로 일을 하셨어요.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항상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뭐가 됐든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하는 일을 해야 돼. 엄마처럼 몸 쓰는 일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알았어, 엄마. 나 열심히 할게. 걱정 말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간다고 해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고에 가서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 격리로 취업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격리로 취업을 하고 나서는 격리 일 외에도 다른 잡일을 다 해야 했어요. 아시다시피 커피를 타는 일에서부터 갖은 심부름을 다 했거든요. 입사 초반에 멋모르던 제가 불만을 토로하면 오히려 더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대리님, 저 바쁜데 대리님 커피는 대리님이 탕비실 가서 타드시면 안 될까요? 그런 저에게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회사 대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소영씨, 그럼 나처럼 대학을 나오지 그랬어. 상고에서 1등하면 뭐해? 그리고 격리가 하는 일이 원래 그런 건데 소영씨가 대학 못 나와서 그런 일 하는 걸 가지고 힘들다 뭐다 투정하면 안 되지. 그 말을 듣고 울컥해서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입 꽉 깨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격리로 일을 하다가는 스펙이나 연봉이 쌓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저는 1년간 격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회사를 마치면 저녁에 하는 학원에 가서 이런저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돈도 악착같이 모아서 엄마와 함께 살 아파트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소영아, 내가 이런 집에 살아도 되냐? 너무 좋다. 엄마, 이 정도 가지고 뭘. 나중에 진짜 더 좋은 집에서 살자. 방 2개짜리 말고 3개, 4개, 화장실도 2, 3개 딸린 집으로 가자. 아휴, 그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해. 말만 들어도 좋네. 엄마가 소영이 덕에 호강한다. 이사를 한 이후에도 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컴퓨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컴퓨터 CAD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 나이 23살에 그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는데 제 학력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문제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입사를 했을 때부터 그 사람은 회사에서 과장을 달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찍 과장까지 달았는지 의아했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하나 보다라고 처음에는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네요. 가끔은 거의 기본적인 것도 잘 몰라서 저에게 물어보는 과장님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소영씨, 와, 소영씨 진짜 똑똑하다. 고마워요. 근데 과장님, 컴퓨터공학과 나오시지 않았어요? 아닌데. 근데, 소영씨, 나 면박 주려고 그러나? 아니지? 네? 네, 그럼 전 일하러 가볼게요. 가만히 보면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거의 하는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거의 다른 대리님들에게 자기 일을 맡기다시피 하고 회사에서는 건들거리며 놀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회식 날이었는데 제가 조금 취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잘릴 줄 알았어요. 아니, 과장님은 제가 해간 작업들 보고 뭐가 뭔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과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 저를 주변 직원들이 말리느라 애를 썼습니다. 과장은 웃으며 저더러 일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제가 좀 부족하죠? 인정해요. 그럼 소영씨가 저 좀 가르쳐줘요. 저한테 배우시겠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내일부터 제가 1대1 과외해드릴게요. 근데 과장님 몇 살이에요? 저보다 많아요? 소영씨보다는 3살 많지 내가. 왜? 내가 좀 동안이지? 아, 그렇구나. 술 한 잔만 마셔도 온몸이 빨갛게 되는 제가 그 회식날 소주 반병을 마시고 그렇게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소영씨, 조심히 들어가고 월요일에 회사에서 봐요. 주말에 내가 연락할게. 저는 비틀대며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의 야단을 들으며 씻지도 않고 방에 널브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고 나서 제가 그 전날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혼자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 어떡해! 식당 일을 하러 가시려다가 제 비명을 들은 저희 어머니가 놀라서 다가오셨습니다. 왜 소영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어제 술 취해서... 아니야, 괜찮아. 별일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으이그, 어제 많이 취하기는 했더라. 엄마가 콩나물국 끓여놨으니까 해장하고 쉬어. 엄마 일 다녀올게. 쓰린 속을 부여잡고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먹고 있는데 과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날 일이 생각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겨우 전화를 받고 받자마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과장님. 제가 어제 취해서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소영씨, 속 쓰리지 않아요? 네? 나랑 같이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요. 데리러 갈게요. 그렇게 저는 먹던 콩나물국을 정리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뒤에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때는 참 인간이 괜찮았는데. 아무튼
만나서 같이 뼈해장국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과장님, 아이고, 괜찮아요. 술 취하면 나라님도 욕하는 건데 뭐.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 해장국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 해장국은 됐고, 그 앞으로 나 일 좀 잘 가르쳐 줘요. 네? 제가 감히 어떻게... 뭘 나한테 항상 낙하산이라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만 보다가 소영씨처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직원 만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낙하산이요? 아니 내가 말이 헛나왔네.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때 이후로 그 사람과 저는 회사에서도 회사 밖에서도 자주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왜 낙하산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정을 쌓다가 1년 반을 몰래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사이가 되고 나서 저에게 본인이 사장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헤어질 결심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난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사장님 아들이었다니. 그냥 우리 이쯤에서 헤어져요. 아직 회사분들은 우리 관계도 모르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이제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랑 결혼하자. 네? 결혼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감이라니.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랑 결혼해. 여기 반지도 준비했어.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털털한 성격이 좋아서 사귀고는 있었지만 언감생심 사장님 아들과 결혼이라니. 하지만 그 사람은 그날 저를 데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당황하실지 걱정이 돼서 저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인간이 억지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사장님은 제가 그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왔어. 들어와. 사장님, 많이 놀라셨죠?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둘이 회사에서 그렇게 티가 나는데 뭐. 정말요? 죄송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비 시모가 도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저의 신상 파악을 하시더니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저와는 아예 말을 섞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참나, 뭐 이런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 중현아, 너 미쳤니? 정신 차려! 좋은 대학 나와서 전문직 가진 여자들이랑 선자리가 한 트럭인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애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엄마, 왜 그래? 여자가 능력 좋아봐야 무슨 소용이라고. 그런 애들 골치 아파. 난 소영이가 좋아. 소영이도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애야. 그래봤자 아빠 회사 말단 직원이잖니? 난 반대야. 예비 시모가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자 사장님이 역정을 내셨어요. 아니, 이 여편네가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갔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나는 이 결혼 찬성이야. 맨날 첫날 빌빌거리면서 일도 열심히 안 하던 놈이 소영이 만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 소영아, 이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승낙하면 결혼하는 거야. 이 여자 말 듣지 마. 예비 시모는 사장님 말에는 꿈뻑 죽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남편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제가 고생할 게 뻔히 보여서 저는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아까 어머님 말씀 듣고 생각해봤는데 그냥 헤어지자. 그게 무슨 소리야, 소영아. 또 그 소리야? 절대 안 돼.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야. 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니, 이게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나만 믿어. 그냥 결혼해. 그럼 돼. 그때 어떻게든 도망을 쳐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두고두고 한이 되네요. 아무튼 어찌저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분들도 저희 결혼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사장님 아들이라는 사실도 직원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후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60평대 아파트이던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집안일이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겨우 전기밥솥에 밥을 짓고 김치찌개나 끓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갖은 집안일을 다 떠맡겼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스스로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못하면 엄청난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폭언이나 욕을 듣는 게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을 때보다 몇 배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폭언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죽다 살아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야, 너 뭐하냐? 여기 화초에 물 안 줬어? 어머니, 저 요리하느라고. 요리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오늘도 소금 소태 만들 거냐? 어디 맛 좀 보자. 그럼 저는 바짝 긴장을 해서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에이, 다 버리고 다시 끓여. 돈 없고 무식한 년이 시집 왔으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이 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저 사실 요리할 줄 몰라요. 그걸 친정 엄마한테 배우고 왔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가 이쁘다고 니년 옆에 붙어서 요리를 가르쳐 주냐? 아이고, 머저리 같은 년. 얼른 버리고 다시 해. 너희 시애비랑 우리 중현이 곧 있으면 퇴근할 시간이다. 얼른 해. 굶떠가지고 저건 뭐가 이쁘다고. 아우, 속 터져. 매일 그런 구박을 들으면서 지내다 보니 정말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나 좀 예쁘게 봐달라고 말해주면 안 돼? 왜 또? 어머님이랑 둘이 있으면 나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당신 엄살 심한 거 알아? 누가 들으면 우리 엄마가 당신 못 죽여서 안 달란 줄 알겠네. 그만해. 당신까지 1억이야? 나 진짜 힘들다니까? 듣기 싫어. 피곤해.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줄 아는 친정 엄마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갔습니다. 혼자서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서 저에게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에 다시 나가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월급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따로 간식을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남편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회사에서 일을 해도 시아버지는 회사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회사 형편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다니던 직원들도 그만두고 거의 저와 남편 둘이서 일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일에 치이고 집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의 닥달을 들으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왔으면 나 좀 도와서 밥 좀 해. 어머니, 저 지금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또 엄살이네? 얼른 부엌으로 오지 못해? 그날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서 있기조차 힘들었는데 시어머니의 닥달에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기절을 했어요. 눈을 뜨니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으셨어요? 과로랑 영양실조까지 있으시네요. 갑자기 음식 섭취하시면 탈나니까 죽이라도 사서 드세요. 링거 맞아서 조금 기운은 나실 겁니다. 의사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제 곁에 있던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제 탓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고요. 가지가지 12가지 100가지 다 해라. 아이고, 진짜 이런 애는 난생 처음이네.
뭘 했다고 픽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어? 일단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너 정신 차렸으니까 나 간다. 얼른 정신 차리고 들어와. 내일 일도 가야 되잖아. 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네 병원비까지 내줘야 돼? 돈 없어. 알아서 해. 그렇게 휙 가버리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에겐 가진 돈도 없었고 남편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저희 친정 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온 저희 친정 엄마가 저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셨어요. 저는 엄마 품에 안겨서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괜찮아. 우리 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야였어. 가자. 엄마가 죽 써줄게. 나 시댁 들어가야 돼.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출근은 무슨... 애가 죽게 생겼는데. 됐어. 엄마 손잡고 엄마 집 가자. 내가 이서방한테 전화할게. 그렇게 저는 엄마 손에 붙들려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가니까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 입에 들어가지 않던 음식도 열심히 먹어치우고 바로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전화벨이 엄청나게 울리는 통에 깨고 나니 시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정말 받기 싫었고 이혼까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았더니 들리는 건 욕설뿐이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외박을 해? 너 돌았어? 어디 가서 굴러먹고 있는 거야? 회사 안 가? 야, 지금 어디야? 이 화낭년 죽이러 갈 거니까 기다려. 어디야? 어머님, 저 지금 친정 왔어요. 지금 새벽 5시네요. 왜 그러세요? 친정?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어디서 어떤 놈이랑 나뒹구는지 내가 알게 뭐야? 어머님, 저 응급실에서 병원비 못 준다고 그냥 가셨잖아요. 이 와중에 제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제 통화 소리를 듣고 깬 저희 친정엄마가 전화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도 어찌나 큰 소리로 난리를 부리는지 수화기 너머로 다 들리더라고요. 사돈, 소영이 지금 힘들어서 우리 집에서... 됐고, 빨리 오라고 해요. 둘이서 착당하고 무슨 짓이야 이게? 시집 갔으면 그 집 사람 아니야. 얼른 오라고 해. 아니 사돈, 말이면 다인 줄. 더 할 말 없어. 끊어. 지금 당장 안 오면 아주 큰일 날 줄 알아. 그렇게 전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 엄마는 저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며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힘들면 엄마한테 연락해서 말 좀 하지 그랬어. 너 어떻게 이러고 살았니? 안 되겠다. 그냥 이혼해. 요즘 세상에 이혼 흠될 거 하나도 없어. 이러고 어떻게 살아? 엄마, 나도 이혼하고 싶어. 진짜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아. 그래, 이혼해. 엄마가 도와줄게. 너 어디가? 그래도 오라니까 가야지. 회사 출근해야 되고. 너 지금 그 상태로 어디를 간다는 거야? 안 돼, 소영아. 그냥 가지 마. 엄마, 다녀올게. 우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엄마, 미안해. 그리고 저는 새벽에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새벽 6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귀싸대기를 내리쳤습니다. 어찌나 세게 쳤는지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입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래, 넌 맞아도 싸. 알지? 얼른 일어나서 밥해. 어머니,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저 중현 씨랑 이혼할게요. 그럼 되죠? 참지 못한 제가 그렇게 말하자 또 손을 들어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속절없이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싸대기를 몇 대를 때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화장실 가서 씻고 부엌 가서 밥 차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한시도 그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훈수를 두고 있었고요. 아침밥을 차리고 나니 시아버지와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어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두가 짠 듯이 제 말을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저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중현씨,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요. 밥 잘 먹고 헛소리 하지 말고 출근 준비나 해. 시댁 식구들은 밖에서는 일하는 노예, 집에서는 집안일하는 가정부로 아주 저를 잘도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따라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 며느리 좀 작작 부려먹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 좀 자다가 출근할 테니까 너희 먼저 가라.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밥상을 치운 후에 남편과 함께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한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과로를 하셔서 저처럼 쓰러지신 건가 보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남편과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사인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제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천연 때문이야. 천연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애군이 꼈어. 천연 들어오고 나서 회사도 망하고. 야 이년아, 이 시애비 잡아먹은 년아. 시어머니는 뭔 힘이 그렇게 좋은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죽은 시아버지 곁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펑펑 울고만 있었어요. 병실에 온 간호사가 겨우 뜯어 말려서 저는 시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제 정신도 육체도 모든 상황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미뤄두고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애썼지만 사장님이 돌아가신 회사에 더 이상 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반년도 채우지 못한 채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집도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갔고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시어머니는 저를 달달 볶았습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기력도 이유도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 소장이라도 써서 제가 결혼 생활 중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망한 집에서 뭘 뜯어낼 수 있겠어요. 그저 저는 남편을 잘 구슬려서 합의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2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만신창이가 된 저는 겨우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엄마의 보살핌으로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어요. 회복이 되자마자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컴퓨터 관련 일에서부터 공장 파트타임 알바까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버는 족족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5년간 돈을 모으니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이 되고 나서 저는 제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하고 싶어. 사업?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살자. 너 일도 줄이고.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진짜 성공할게. 나만 믿어, 엄마. 저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제가 구상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도 없이 시작했던 사업이 나날이 번창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제 회사의 직원이 16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차리고 3년 만에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부동산 여자 사장님과 제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분과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정보를 얻어 저는 재개발 지역에 7층짜리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영씨니까 주는 정보요. 여기 이 건물 지금 엄청 싸게 나왔거든? 근데 이 동네에 개발되고 나면 아마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야. 건물에 임대 주고 월세 받으면서 엄마랑 편하게 살아. 사장님, 감사해요. 이런 고급 정보를 주시고. 소영씨 옛날 얘기 들으면서 나도 시집살이하고 살았던 기억이 나서. 어휴,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 힘내. 이미 잘 되고 있지만. 감사해요. 건물을 처음 매입했을 때는 입주한 사업체가 별로 없었는데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되고 나서는 헬스장부터 커피숍, 사무실 등등 여러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의 꿈이었던 전원주택을 사서 엄마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서 행복해졌어요. 엄마, 전원주택 관리하기 힘들다는데 그렇게 좋아? 좋지. 엄마가 이 정원 예쁘게 가꿀 거야. 이거 꿈 아니지? 엄마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꿈 아니야, 엄마. 이제 내가 더 좋은 거 많이 보여주고 효도할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많이 가시고.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유럽 여행 가실래? 유럽? 아유, 나는 일본 온천이나 한번 가보고 싶어. 저번에 명자가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 내가 회사 일한다 뭐한다 바빠서 그런 걸 신경 못 썼네. 엄마, 당장 가세요. 내가 오늘 예약할게. 명자 아줌마 것까지 다 내가 예약할게. 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 여유롭게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꿈만 같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봐 속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회사도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건물도 빈 사무실 하나 없이 꽉 차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저는 힘들게 사는 불우이웃을 돕고 싶었습니다. 미혼모로 혼자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시설에 매달 기부를 했어요. 그곳 외에도 유기견 센터나 독거노인 분 등 점점 더 범위를 넓혀서 기부를 했습니다. 제 여유를 조금 나눠서 힘든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하고 좋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기부는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제가 만약에 죽게 되면 저의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요. 아무튼 제 회사가 저희 건물에 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회사에 출근을 해서 화장실에 들렀는데 웬 청소 아주머니가 마대질을 하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유, 아주 여자들이 더 더럽다니까. 화장실이 꼴이 이게. 아유, 저기요. 그거 썼으면 휴지통에 버려요.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전 시모 목소리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청소 아주머니를 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 시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시모도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어머, 너 소영이 아니야? 웬일이니? 여기서 뭐하냐? 어머님이야말로 여기서 뭐하세요? 제 물음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마대질을 멈추고 저를 보며 대답했어요. 나? 그냥 나 취미로 여기 건물 청소해. 집에서 뭐하냐? 답답해서 나와서 일하는 거야. 넌 여기서 무슨 일 하냐? 뭐 해봤자 뭔 일을 하겠냐? 이혼하고 아등바등 사냐? 취미로 청소하시는구나. 저도 취미로 어머님이 일하시는 이 건물주로 살고 있어요. 이 건물이 네 거라고? 차, 웃기고 있네. 너 나 이런 일 한다고 무시하냐? 거짓말을 쳐도 정도껏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제 사무실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저를 보고 놀라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출근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전 시모가 화들짝 놀라며 제 직원에게 물었어요. 사장? 사장? 얘가 사장? 아줌마 왜 이러세요? 더러운 손으로 자꾸 왜 날 만지는 거야? 사장님, 그럼 저 볼일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갔고 저는 전 시모를 무시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쫄래쫄래 따라와서 기어코 제가 사장실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그 건물의 건물주라는 사실까지 확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를 또 달달 볶더라고요. 왜요? 무슨 볼일 있으세요? 지금 일하실 시간 아니에요? 나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세요? 제가 건물주의 이 회사 사장이라니까 제가 좀 달리 보이나 봐요? 다르지 그럼. 소영아, 내가 모진 시어머니였던 거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사죄하려고 이렇게 왔어. 이거 내가 사온 아메리카노 마시고. 됐어요. 시어머니는 1,000원짜리 싸구려 커피를 제 책상 위에 놓으며 빌빌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를 괴롭히던 모습과 상반돼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소영아, 우리 중현이 생각 안 나니? 너희 사이 좋았잖아. 그 중현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 그 회사 망하고 지금 택배 상하차 하면서 산다. 걔가 허리도 안 좋은데 허리 디스크까지 걸린 와중에도 일을 나가.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어쩌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하게 됐네요. 근데 그걸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일해야 되니까 아줌마도 일하러 나가보세요. 아줌마? 아줌마라니. 그럼 아줌마죠. 아직도 댁이 제 시어머니인 줄 아세요? 그때 당한 것만 생각하면 전 지금도 자다가도 기겁을 하고 깨요. 알아요? 제 말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전 시모가 빌면서 말했어요. 알지, 알아. 나도 알아. 미안하다. 그땐 나도 힘들어서. 듣기 싫어요. 나가세요. 우리 중현이 다시 만나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차마 하지 않을게. 너 우리 집에서 공짜밥 먹고 2년이나 살았잖아. 그 돈 갚아주면 안 됐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으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면서 저는 요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그 집에 살면서 제가 무료로 집안일하고 월급도 받지 않고 회사 일했던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거 제가 변호사한테 말해서 청구할까요? 그럼 저도 그 집에서 진행값 낼게요. 그걸로 퉁치면 되겠다.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시모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고요. 억울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드세던 양반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 돌아온 말에 대꾸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다가 예전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벼락같이 일어나서 제 사무실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인연, 너 이렇게 잘된 것도 다 우리 덕분인 거 몰라? 이 폐음망덕한 년아! 그리고는 또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다가오는데 화분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회사 직원들이 달려와서 전 시모를 질질 끌고 나갔어요.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할까요? 직원의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고하세요. 여기 영업방해 재물손괴죄로 이 아줌마 신고하세요. 사장님, 정말 신고해요? 네, 하세요. 제 말에 직원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사무실로 와서 전 시모를 연행해 갔습니다. 경찰에게 연행당하기 전까지 난동을 피웠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전 시모의 모습을 보고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결국 벌금형에 처해지자 저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전 남편이 연락을 했습니다.
소영아, 잘 지냈어? 이야기 들었어. 미안해. 근데 합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합의? 내가 그걸 왜 해줘?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합의해줘라. 당신 엄마한테 직접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해. 그럼 합의해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전시모가 전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죄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또 이성을 잃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구체적으로 뭐가 미안하신데요? 화분 던지고 제 사무실에서 난동 피운 것만 미안하신 건 아니죠? 그래, 너 우리랑 살 때 내가 너 죽도록 괴롭힌 거 알아. 그것도 미안하다. 당신은 나한테 사죄 안 해? 그래, 나도 미안해. 너랑 살 때 회사 일에 집안일에 시달리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 그러면 안 됐는데 미안해. 됐어. 구질구질하게 사과받아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네. 합의는 해줄게. 대신 내 앞에 평생 나타나지 않는다는 각서 쓰면. 그렇게 저는 두 사람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공증까지 받고 나서야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 두 사람과 다시는 어떤 이유에서든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후에도 안면몰수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변호사와 만나고 싶냐고 물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공권력이 무서워서 그랬겠죠. 아휴, 지금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리네요. 객관적으로 보면 두 사람도 사정이 딱하기는 했지만 저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쏙 들어갔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건물주와 건물 청소부로 전시모를 만난 지도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 이후로 저는 건물 한 채를 더 매입해서 건강하신 친정 엄마와 둘이서 지금도 전원주택에서 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겪은 결혼 생활에 치가 떨려서 전시모도 전 남편도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사연을 보내면서 그런 앙금을 다 털어내려고 해요. 그게 제 속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잊어보겠습니다. 전 시어머니 그리고 전 남편, 사실 제 용서를 바라고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두 사람 용서하고 이제 다 잊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 두 사람도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성실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아직 여름이 다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고 있는 게 9월 말인데도 아직 덥네요. 다가올 가을 잘 맞이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